안녕하세요. 인생에 제대로 붙은 거머리를 떼어낸 여자입니다. 저는 뭐든지 한번 시작하면 제대로 끝을 보는 성격이었어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한다는 말 아십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에요. 일단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끝을 보는 성격이었답니다. 뭐든 제대로 하는 성격이 피곤할 때도 있지만 마지막에 미련이 남지 않아서 훨씬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이라는 큰일 앞에서 제대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대로 계속 살다간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중도 하차를 선언했네요. 제 인생의 오점이자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던 이혼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만 해도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엄마는 집에서 주부로 계셨죠. 그래서 전 초등학교 때까지 엄마들은 다 집에만 있는 줄 알고 컸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오순도순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그저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평범하게 사는 게 어려운 일인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인생을 뒤흔드는 불행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더라고요. 몇 년 뒤 중학생이 됐을 때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은 걸 보고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대성통곡을 하는 소리를 듣고 저는 놀란 목소리로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러고 있어? 미호가 어떡하니? 이제 우리 어떡해? 네 아빠 일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를 어떡하면 좋아? 엄마의 통곡 소리가 대문까지 들릴 정도로 아버지의 사업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 당시 아버지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려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웃음이 가득했던 집안은 부모님의 한숨소리만 가득했어요. 그렇게 며칠간 집안에서 부모님 눈치만 보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전 학교 준비물이 필요해서 어렵게 엄마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필요한 게 있는데요. 뭐가 필요한데? 그게 학교에서요. 미호가 똑바로 말해봐. 뭔데 그래? 준비물이 필요해서요. 돈 좀 주세요.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말해? 그냥 말하면 되지. 우리 집 이제 돈 없잖아요. 엄마가 돈 없을까 봐 걱정됐어요. 뭐? 아니 네가 그런 걱정을 왜 하고 있어? 그런 건 엄마랑 아빠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 마. 엄마는 그날 준비물 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못하던 저를 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바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정리하는 동안 어머니는 아르바이트를 구해 여러 군데 다니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몇 달 뒤부터 아버지도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노동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집에만 오면 제일 먼저 하던 말이 이거였어요. 아이고, 허리야. 하루 종일 일했더니 허리가 아주 끊어질 것 같네. 예전엔 즐거운 표정으로 집에 오던 아버지가 그때부터 힘든 몸을 겨우 이끌고 귀가하셨죠.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속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요령껏 일하지 누가 알아준다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거야. 등 대봐. 파스 붙여줄게. 요령을 알아야 요령껏 하지.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이런 걸로 안 죽어. 그리고 그런 말이 애들 셋이나 있는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야? 정신 차려. 애들을 봐서라도 우린 이 약 물고 살아야 돼. 알겠어. 내가 우리 애들 두고 어디 가. 내가 이런 가장이라 미안해. 당신도 고생 많지? 됐어.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극복할 방법이나 생각해. 힘들다고 한탄한다고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의 말에 웃는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겠다는 의지를 되찾으니까 집안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가난이 대문으로 찾아와도 같이 견디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후 집은 좀 작아졌지만 왠지 저희 가족은 좀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여유로운 생활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땐 엄마가 시장에 떡집을 차리셨죠. 처음으로 가게를 열던 날 부모님은 삼남매를 데리고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엄마는 떡집 사장이야. 어때? 엄마 이제 좀 사장님 같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와, 엄마가 이제 여기 사장님이야? 엄마 너무 멋있다. 엄마가 이런 사람이야. 역시 우리 엄마. 그럼 아빠는 여기서 뭐해? 공동사장이야? 무슨 소리? 아빠는 직원이야, 직원. 아빠가 직원이야? 무슨 일 하는데? 가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여긴 엄마랑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공부나 해. 알겠지? 엄마 진짜 멋있어.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줄게. 내가 아주 자식들 덕분에 2다리 쭉 뻗고 자겠네. 우리 식구들 잘 살아보자. 그렇게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몇 년 만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가게를 시작하면서 집안 사정도 점차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희 삼남매는 부모님이 열심히 떡집을 운영하시는 덕분에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삼남매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아버지는 투자로 자산을 꾸리셨어요. 부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부모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죠. 그래서 대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이었지만 성실하게 다니면서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착실하게 살다가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이었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진솔한 남편과의 대화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깊은 대화를 나눌수록 사람이 정말 진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자주 보게 됐어요. 대화가 편안하니까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었죠.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한 저와 남편은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도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연애 기간이 1년쯤 됐을 땐 추석 명절에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했어요. 미호가, 너희 집 주소 뭐야? 추석인데 내가 과일이라도 좀 보내드리려고. 벌써 추석이야? 아휴, 난 날짜 가는 것도 몰랐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넌 신경 쓰지 마. 뭘 준비해? 설마 우리 집에도 보내려고? 우리 집 거 사면서 같이 샀어. 주소 알려주면 택배로 갈 수 있게 할게.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먹어. 오빠, 너무 고마워.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나중에 인사 가기 전에 미리 점수 따야지. 그래야 미옥이랑 오래오래 살지.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희 집까지 정말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부모님께 잘하는 남자가 나중에 처가 아내한테도 잘한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저는 남편의 세심함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보낸 과일을 받은 저희 집에선 아버지가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옥이 남자친구가 보낸 거라고? 무슨 남자가 이렇게 싹싹해? 저는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마 직접 만나보시면 아빠도 마음에 쏙 들어 하실 거예요. 성격이 얼마나 좋은데요. 미호가 벌써부터 남자친구 칭찬하는 거야? 그럼 이 아빠가 좀 서운한데? 내가 아빠 같은 남자가 이상형이라서 아주 아빠 판박이 같은 남자 만났어요.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같이 한번 만나서 밥 먹어요. 제가 자리 마련할게요. 그래, 언제든지 날짜만 잡어. 남편은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게 됐고 부모님께 처음 인사 온 남편을 보고 아버진 반가워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미옥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반가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소코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시원시원하고 늠름하네요. 지난번에 보내준 사과는 잘 먹었어요. 추석에 그런 걸 보낼 생각을 했어요. 아유, 그런 생각이 당연한 게 아닌데 참 생각이 깊은 친구 같아서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아유, 아닙니다. 미옥이랑 진지하게 미래까지 그리고 있는 사이라 아버님 어머님께도 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 마음 잘 받았어요. 미옥이 엄마도 얼마나 좋아했나 몰라요. 편하게 아들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편하게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랬나? 알겠네. 자네도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밥 먹어. 자네 온다고 점심때부터 만들었어. 어쩐지 너무 많아서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남편은 밥을 2그릇씩 먹으면서 맛있다고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도 참 복스럽게 먹네.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왔어. 잘 먹으니까 내가 다 기분이 좋네. 어머님, 음식 솜씨가 아주 일품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 먹고 싶은 반찬 있으면 더 말해. 내 넉넉하게 했으니까 더 줄게. 네, 감사합니다. 남편은 첫인사 자리에서 사윗감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 후 저도 시댁에 인사를 가면서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더니 정말 중대한 문제에 봉착했어요. 바로 신혼집 문제였던 거예요. 서로 모아둔 돈을 오픈하면서 남편이 모은 돈이 별로 없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남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돈이 정말 이게 다야? 그렇게 큰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왜 이렇게 못 모았어? 내가 장남이니까 어머니 생활비랑 그동안 아프실 때마다 병원 모시고 가다 보니까 많이 모으지 못했어. 너도 알잖아.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거. 어머니가 일을 하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급할 땐 내가 돕게 되더라고. 미안해. 저는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는 말에 괜히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답니다. 오빠, 그게 왜 미안해. 내가 돈이 없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왜 없는지 알고 싶었어. 만약에 오빠가 그 돈을 생각도 없이 흥청망청 썼으면 난 실망했을 거야. 그런데 그동안 어머니 위해서 쓴 거면 난 괜찮아. 그러니까 미안해할 거 없어. 미호가, 내가 지금은 가진 거 없지만 하나는 약속할게. 앞으로 너 힘들게 하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오빠 마음 다 알아. 그러니까 오빠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난 지금처럼 오빠가 다정한 사람이면 좋겠어. 내가 앞으로도 정말 너한테 잘할게. 남편은 결혼 당시 모은 돈은 별로 없었지만 누구보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만큼은 1등인 사람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저도 남편의 이런 점이 참 좋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 전 너무 좋았던 점이 결혼을 하고 나면 단점이 된다는 말이요. 친화력이 좋았던 남자는 결혼하고 나면 친구들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 밖으로만 돌아서 문제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런 상황이랑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저 부모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제 결혼 생활은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저도 결혼 당시엔 전혀 이상한 낌새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혼집도 아버지가 조금 보태주신 돈과 제가 모아둔 돈, 대출까지 껴서 신혼집을 마련했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시모가 신혼집이 궁금하다면서 놀러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시모를 정성껏 맞이하려고 음식도 준비하고 맞이했어요.
처음에 편하게 대화를 나누던 시모가 저한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혼집 위치가 너무 애매한 거 아니니? 네? 아니에요. 여기 남편이랑 저랑 회사 근처이기도 하고 주변에 마트도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요.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시집을 왔으면 시댁이랑 가까이 지내야지. 위치가 이러니까 내가 여기 한 번 오려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왔잖아. 신혼집을 시댁이랑 가깝게요? 저희 친정도 여기서 멀어요. 그리고 신혼집 위치를 어머님 댁 근처로 하면 저희 출퇴근이 힘들잖아요. 그럼 늙은 내가 버스를 이렇게 갈아타고 오라는 거야? 내가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매번 이렇게 어떻게 와? 저는 시모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누가 신혼집을 시댁 기준으로 구합니까? 보통 직장 근접으로 집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신혼집은 저희가 주로 지내는 집인데 저희가 편한 곳으로 해야죠. 뭐야? 너 지금 이 집 대출금은 우리 아들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집 근처로 했어야지. 네가 아무리 시집 올 때 많이 해왔다고 해도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잖아. 그러면 너희 사는 살림의 반은 우리 아들이 더 보탬이 될 텐데 왜 네 마음대로 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위치 남편이 정한 거예요. 왜 그러세요? 뭐야? 석호야, 그게 진짜냐? 이 집 위치 네가 정한 거야? 정말 엄마 혼자 저렇게 두려고 했어? 시모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보면서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요. 제가 회사 다니려면 여기서 다니는 게 편해요. 제가 집에는 자주 들릴게요. 뭐야? 네가 정말로 여기로 구한 거야? 네가 이렇게 엄마를 버리는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근데 우선 제가 일을 해야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어머니 챙겨드리죠. 진짜지? 우리 장남이 날 버린 건 아니지? 그럼요. 제가 어머니를 왜 버려요? 그래, 그럼 됐다. 그럼 됐어. 저는 울먹거리면서 남편과 대화하는 시모를 보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신혼집에 돈을 보태준 친정아버지도 위치를 가지고 뭐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시댁 근처에 집을 구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는 시모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 덕분에 잘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신혼집에 4인용 식탁을 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밥을 드시던 시모가 이번엔 식탁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흰 식탁이 4인용이냐? 더 큰 거라지 왜 이렇게 작은 걸 했어? 식구들 다 모여서 먹으려면 좋겠는데. 시모의 말에 저는 또 놀랐습니다. 집이 그리 넓지 않아서 식탁이 커봐야 집만 될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시모한테 좋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에 비해 식탁만 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앉아서 드실 수 있는 자리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넌 시댁의 식구들이 몇인데 그런 소리를 하니? 네 시누랑 시동생은 사람도 아니야? 아니요. 어머니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치면 저희 친정 식구들도 다 못 앉아요. 넌 시집을 왔으면 항상 시댁을 먼저 생각하는 버릇 좀 가져라. 출가 외인 모르냐? 어머님, 저 시댁 생각 안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인데 제가 앞으로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부족하겠지만 더 지켜봐 주세요. 왠지 그날따라 저는 시모가 불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좀 더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저한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만 지켜보니까 우리 아들이 너희 집에 너무 자주 들르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오죽하면 내가 이런 소리를 하겠어? 나도 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야.
어머님, 저도 혼자 계시는 어머님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난번엔 약도 지어 보내드렸고, 여름이니까 전기세 신경 쓰지 말고 에어컨도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어머님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선 긋듯이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시모한테 최대한 정중하게 말하자. 그러자 시모도 할 말이 없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남편이 시모를 다독이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도 어머니 생각 많이 해요. 제가 괜히 처가에 잘하겠어요? 저만큼 어머니 생각해주는 사람이니까 저도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 알겠다. 우리 아들 항상 무리하지 말고. 알겠지? 얼굴이 많이 상했어. 무슨 소리세요? 저 요즘 인상이 좋아졌다는 말 많이 들어요. 그만하세요. 시모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저도 그날은 기분이 괜히 찜찜했어요. 남편은 그날 시모를 집까지 직접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온 남편이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어머니가 아무래도 많이 외로우신가 봐. 오늘처럼 저렇게 서운한 소리를 많이 하신 적이 없는데 오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리고 집으로 가는 내내 혼자 주무시는 게 힘들다고 우셨어. 뭐? 어머님이? 그래서 말인데 내일은 퇴근하고 집으로 좀 다녀올게. 아무래도 여동생도 결혼해서 나갔고 막내 남동생도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잖아. 그래서 내가 어머니랑 둘이서 살았던 시간이 길다 보니까 많이 적적하실 거야. 얼마나 힘들어 하시길래 당신이 어머님 댁까지 가서 자려고 해. 그냥 도련님 보고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가 막내보단 날 더 편하게 생각하셔.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저는 남편이 시댁에서 잔다고 했을 때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 시모의 증상이 점점 더 심해졌던 거였습니다. 그때가 결혼 2달 차였는데 남편이 집에 있으면 늘 시모한테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시모한테 걸려온 전화를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받으면 시모는 힘든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들, 엄마 너무 무서워. 창문에 뭐가 자꾸 지나다니는 것 같아. 네? 정말요? 어머니 현관 잘 잠그신 거죠? 문을 잠그긴 했는데 누가 마당에 들어온 거면 어떡하니? 너무 무섭구나. 남편은 꼭 시모 전화가 걸려오면 저 들으라는 듯이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옆에서 그 소리를 다 듣는 제가 어땠겠습니까? 금방이라도 펑펑 울 것 같은 시모 목소리에 저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누가 마당에 침입했다는 말씀이세요? 창문에 뭐가 보이신다고요? 그렇다니까. 우리 집 주택 담장을 누가 넘어온 것 같아. 아이고, 나 손이 벌벌 떨리고 등골이 오싹하다. 누구라도 좀 와줘. 시모가 누구라도 와달라고 하자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누가 문 두드려도 절대 문 열지 마시고 꼭 문 잠그세요. 그래, 아들 얼른 와. 엄마 너무 무서워. 저는 시모의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시댁에 간다고 하는데 그건 방법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바로 여기서 출발해도 차로 2시간이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 말고 기다려봐. 내가 1일 2에 신고할게. 뭐? 경찰을 부른다고? 그래, 당신이 가는 것보다 어머님 집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서 출동하는 게 빠르지. 당신이 빠르겠어? 그러니까 기다려봐. 저는 남편한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제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의 전화기 너머로 시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미야, 신고하지 마라. 이제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조용해졌어. 절대 신고하지 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누가 침입한 것 같다면서요. 아무도 없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래도 어머님 안전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신고부터 할게요. 아, 글쎄 하지 말라니까. 아무도 없는 거 내가 확인했다고. 어머님이 그 짧은 사이에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그냥 경찰 불러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죠. 넌 내 말이 우스워? 내가 괜찮다고 하잖아. 그러면 너도 그만해야지. 어머님, 저는 다 어머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순찰까지 다 해주실 텐데 왜 그러세요? 아유, 됐어. 난 분명히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 알겠어? 난 피곤하니까 이만 잘난다. 석호도 그냥 거기서 자라고 해. 끊는다. 시모는 그렇게 말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간다고 하면 환영하면서 경찰은 극구 반대하는 시모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 전화가 끊긴 뒤 남편한테 물었죠. 여보, 어머님이 좀 이상하지 않아? 상황이 어떻게 갑자기 괜찮아져?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정말 괜찮으시니까 괜찮다고 하시는 거겠지. 아니, 당신한테 전화해서 와달라고 할 정도면 정말 뭔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런데 왜 경찰을 못 부르게 하셔? 경찰이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 줄 텐데.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어머니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라니. 그냥 이상하니까 하는 소리지. 정말 무슨 일이 있으신데 우리 눈치 본다고 피하시는 거면 어떡해? 됐어. 내일 주말이니까 내가 내일 아침 일찍 가볼게. 또 간다고? 당신 우리 결혼하고 나서 시댁을 대체 몇 번이나 가는 거야? 내가 처가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그럼 당신도 처가로 가. 됐지? 이 얘긴 그만하자.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잠을 자겠다면서 그냥 누워버렸어요. 저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제가 꼭 어머님의 귀한 아들을 강제로 뺏어온 기분까지 들었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기분이 상한 채 잠이 들었죠. 그런데 이 싸움은 끝이 나질 않았어요. 주말 낮에 시댁에 간 남편이 집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보, 나 주말에 어머니 좀 간병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님 어디 아프셔? 어제 정말 무슨 일 있으셨대?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꾸 헛것이 보이신데 어떡하면 좋지? 혼자 지내시는 게 많이 힘드신가 봐. 어머니가 이런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가? 이제는 헛것이 보인다는 시모를 그냥 두고 올 수 없다는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이 상황에 남편 보고 그냥 오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시면 어쩔 수 없지. 많이 편찮으신 거야? 내일 일요일이니까 나도 갈까? 아니야, 괜찮아. 나만 있어도 돼. 주말에 여기서 어머니 좀 보다가 일요일 저녁에 갈게. 그래, 알겠어. 그럼 잘해드리고 와. 저는 신혼인데도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남편이 출장이 잦은 줄 알 겁니다. 그 정도로 남편은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시댁 문턱이 닳도록 시댁에 자주 갔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시댁에 안 간 날은 어땠는 줄 아시나요? 한 번은 남편과 오랜만에 주말 데이트를 나가려는데 남편한테 시모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석호야, 나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좀 와줄 수 있니? 엄마,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이세요? 자꾸 기침이 나고 몸이 떨리는 게 이상해. 열도 나는 것 같고 몸이 자꾸 덜덜 떨린다. 우선 따뜻하게 좀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그래, 석호야. 엄마 아프니까 자꾸 네 생각이 난다. 얼른 좀 와줄 수 있겠니? 걱정 마세요. 지금 당장 갈 테니까 병원 갈 준비부터 하고 계세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갈게요.
저는 남편이 또 시댁에 가야 한다는 말에 정말 기가 찼어요. 이런 전화가 처음이었으면 저도 엄청 걱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 빈번하게 생기니까 이제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난번에도 어머님 아프다고 해서 갔는데 못 주무셔서 그런 거라고 그냥 잠 좀 잔다고 하셨잖아. 매번 이렇게 전화 올 때마다 어머님을 어떻게 다 챙겨드려. 그냥 이번엔 도련님이 좀 가보라고 해.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지금 우리 어머니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그 말이 아니라 매번 이렇게 당신이 나설 게 아니라 대책을 세우자는 거잖아. 지금 우리 어머니 혼자 아프신데 그런 말이 나와? 당신만 자식이야? 도련님도 있고 하다못해 아가씨도 있잖아. 동생들한테도 좀 말해. 나 지금 당신이랑 이럴 시간 없어. 나 어머니께 좀 가볼게. 당신이 나 좀 이해해줘.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힘들게 자식 키우셨어. 그러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하면 모시고 살 거야? 뭐? 아니, 그 얘기가 왜 지금 나와?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 나중에 애는 어떻게 키워? 애가 언제 생길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해? 당장 우리 어머니가 걱정되지도 않아? 당신 한 번이라도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나 고민이라도 해본 적 있어? 귀찮다고 생각만 했지 모시고 살려고 생각은 해봤냐고. 정말 나 당신한테 실망했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정말 시모 문제로 남편과 매일같이 언성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이런 식이면 평생 남편이 시모만 챙기다가 결혼 생활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이때부터 남편은 시모 일이라면 앞뒤 없이 나섰어요. 그렇다고 제가 시모한테 항상 차가웠던 건 아닙니다. 저는 시모 생신에 용돈으로 50만 원을 보내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0 하나를 더 붙여서 모르고 500만 원을 송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시모한테 말하고 차액을 송금받으려는데 시모가 제 전화를 거절하는 겁니다. 저는 시모가 일부러 전화를 거절하는 줄 알고 남편 전화기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겨우 전화를 받은 시모가 남편인 줄 알고 말하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야? 큰 며느리가 나한테 500만 원을 보냈어. 어머님, 그거 제가 잘못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주세요. 뭐야? 너 지금 우리 아들 전화기로 전화한 거냐? 넌 돈을 줬다가 뺏는 사람이 어딨어? 원래 50만 원만 보내려고 했다니까요. 글쎄, 보냈으면 끝이지 뭘 더 달라는 거야? 난 싫다. 어머님, 제가 나중에 돈 생기면 드릴게요. 지금 저도 여윳돈이 없어요. 저희 대출금도 나가야 되고요. 어머님 아들 연체자로 만들고 싶으세요? 뭐? 우리 아들 앞으로 한 대출이야? 그럼 진작에 말했어야지. 네, 남편 앞으로 받은 대출이니까 어서 좀 주세요. 그래, 좀 기다려봐라.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제 명의로 된 대출이면 안 줬을 것처럼 말하는 시모 때문에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모한테 상세하게 알려줘서 차익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원래 대출도 제 앞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모한테 거짓말을 한 꼴이지만 정말 이런 방법을 써야만 차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모한테는 며느리고 뭐고 오로지 장난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남편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시모의 문자를 보게 됐어요. 내일 저녁에 전화할게. 그때 오려무나. 아마 며느리도 오래 못 버틸 거야. 왠지 남편과 둘이서 작당 모의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가 자꾸 남편을 부르는 걸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어김없이 시모가 다쳤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남편이 또 시모한테 가려고 하길래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도 같이 가. 뭐? 같이 간다고? 그래, 같이 가자고. 어머님이 방금 전화로
혼자 조명 갈다가 넘어지셨다면서.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왜 갑자기 같이 간다는 거야? 원래 당신 안 갔잖아. 당신이 하도 내 진심을 무시하길래 가는 거야. 앞장서. 그날도 혼자 넘어졌다는 시모한테 혼자서 가려는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모 집에 가보니까 시모가 거실에서 TV를 보며 누워있는 거예요. 어찌나 TV 소리도 크게 보시는지 현관문 열리는 소리도 못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시모를 보면서 저는 어이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구 갈다가 넘어지셨다더니 예능 보시면서 웃겨 죽으시려는 것 같은데요. 아니, 네가 여길 왜 왔어? 전화로 하도 위급하게 말씀하시길래 응급처치라도 해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정말 다치신 곳 하나 없이 잘 계시네요. 심지어 안색도 좋으세요. 내가 넘어졌었어. 넘어졌는데 팥을 좀 붙였더니 다 괜찮아졌어. 어머님, 의자에서 넘어지셨으면 혹시 뼈라도 부러졌을지 누가 알아요. 당장 병원에 같이 가세요. 너 갑자기 왜 이래? 내가 괜찮다잖아. 그러다 뼈에 더 금이라도 가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 왔을 때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검사해봐요. 어서 병원 가요. 얘가 대체 왜 그래? 괜찮다니까. 석호야, 네 마누라 좀 말려봐. 얘가 미쳤나 봐. 저는 시모 손을 잡고 나가자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병원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절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우리 어머니 괜찮으셔. 당신이 의사야? 괜찮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확실히 병원에 가서 따져보자니까. 그만해. 사실 어머니 안 다치셨어. 다 괜찮아. 그치? 그렇지? 나 다 알아. 당신 문자에 어머님이 보낸 거 다 봤어. 왜 이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뭘 얻어내려는 거야? 여보, 문자를 봤다고? 여보, 그게 아니라 난 그냥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랬어. 그냥 말하면 당신이 싫어할까 봐. 알고 보니까 시모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 계획을 남편이랑 함께 짜고 있던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시모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냥 내가 같이 살자고 하면 넌 반대했을 거잖아. 그래서 그랬어. 내가 괜히 그랬겠어?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사람 건강 문제로 그러실 수 있으세요? 내가 장남 보내고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네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다 늙은 나이에 혼자 남겨진 내가 어떻겠니?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젠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는 생각까지 든다고요. 애미야, 미안하다. 이거 다 내가 생각해낸 거야. 우리 아들은 아무 죄가 없어. 그러니까 미워하려거든. 나만 미워해라. 진짜야. 내가 하늘의 맹세하마. 저한테 울면서 애원하는 시모를 보면서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도 거들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내 마음대로 해서 미안해. 정말이야. 앞으로는 어머니가 전화해도 동생들 시킬게. 나한테 기회를 좀 줘. 저는 그때 울면서 애원하는 남편을 보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라 그래도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겠다 싶었죠. 그때까지도 저는 이게 다 서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남편을 믿어보려 했던 저한테 남편이 큰 배신을 한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 시점이 해가 넘어가면서 남편이 연봉 협상을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연봉이 올랐는데 월급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전 남편한테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화들짝 뛰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부라도
통장 내역까지 보려고 하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당신 월급이 왜 그대로인 건데? 연봉은 올랐는데 왜 월급이 그대로야? 원래 월급쟁이들 월급 오를수록 4대 보험 떼가는 것만 많아지는 거 몰라?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래? 그래도 이상하잖아. 내놔. 내가 컴퓨터로 확인해 볼까? 어차피 무슨 수를 써도 내가 알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놔. 저는 남편과 신랑이 끝에 남편의 월급 통장 내역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남편이 저도 몰래 150만 원을 시모한테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본 순간 남편은 자포자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 혼자서 불쌍하잖아.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이제 힘도 없어서 일도 못 하시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 부모님은 힘이 넘쳐서 돈 버는 줄 아냐? 떡집에서 매일같이 힘들게 일하셔. 그리고 내가 진짜 이런 거 따지기 싫었는데 이 집 살 때 도움 준 건 우리 아버지야. 그런데 당신 한 번이라도 우리 집에 용돈 드린 적 있어? 꼴랑 10만 원이 전부였으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나랑 갈라서기 싫으면 용돈 보내지 마. 우리 갚아야 될 대출금도 빠듯한데 뭐 하는 거야? 애 낳기 전에 돈 안 모을 거야? 어머님도 혼자 살 수 있게 도와드려야지. 저는 남편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알겠다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사건이 끝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왔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시모가 저희 집 안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더니 절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미야, 이 방 내 가스마, 밥 좀 차려라. 여기서 뭐 하세요? 왜? 네가 내 용돈 못 주겠다고 했다면서? 그 돈 없으면 나보고 죽으라는 건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나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니까 어서 가서 밥 좀 차려. 정말 골 때리는 상황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다른 방에서 나오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보, 우리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기로 했어. 그러니 당신도 이참에 며느리 노릇 좀 해. 당신도 좋잖아. 우리 애 낳으면 엄마가 봐주실 거고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저한테 일말의 상의도 없이 자기가 모시겠다고 하는 남편 놈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저히 이렇겐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시나요?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우선 어머님 오실 안방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으니까 당신은 어머님이랑 저녁밥이라도 먹고 와. 어머님 배고프시다잖아. 오, 웬일이래? 이 서방 말에 바로 수긍도 하고. 오케이, 엄마 모시고 밥 먹고 올 테니까 안방 깨끗이 치워놓고 있어. 이왕 당신이 엄마 받아들인 거 앞으로 충성을 다해야 된다. 알았지? 엄마 가자. 엄마 봤지? 내 말 한마디면 우리 마누라 꼼짝도 못한다니깐.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참 기가 막혔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제가 순순히 제안을 받아들인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배째라고 할 게 뻔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 거머리 같은 모자를 쫓아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순히 제안을 받아들인 것처럼 하고 밖으로 유인을 했던 거였죠. 전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시모 짐들과 남편 짐들을 문 앞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정말 칫솔 하나 양말 한 짝까지도 전부 빠짐없이 짐을 내놨어요. 역시나 짜장면을 먹고 온 두 모자는 뒤늦게 뒤통수 맞은 걸 알고 아주 쇼를 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에미야, 이 짐들은 다 뭐냐? 지금 우릴 쫓아내는 거냐? 여보, 빨리 문 안 열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지금 보니까 우리 쫓아내려고 밥 먹고 오라는 거였지? 아, 당신 잔머리 하나 끝장나는구나. 알았어, 알았다고. 당신 마음 충분히 알았고 우리 엄마 안방 말고 작은 방에 모실게. 그럼 공평한 거 아니야? 제발 이 문 좀 열어주라.
전 인터폰으로 들려온 그들의 애원하다시피 하는 절규한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작은 방 좋아하시네. 니까짓 게 뭔데 안방이니 작은 방이니 선택하는 건데 여기 내 명의로 된 내 집이거든? 선택을 해도 내가 해. 내 말 잘 들어? 난 당신 같은 남자랑 1분 1초도 못 사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 그대로 그 짐들 가지고 꺼지라고.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암튼 1시간 내로 안 가면 난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거니까 당장 사라져버려. 알았어? 애미야, 너 후회할 짓거리 하지 마라. 오냐오냐 해줬더니 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후회요? 그쪽이 저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눈에 뵈는 것 없으니 한때 며느리였다는 사람한테 소금세례 받기 싫으시면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른이 어른다워야 존경을 하지. 배울 것 없는 당신 같은 어른은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인터폰으로 본 시모의 모습을 보니 뒷목을 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더군요. 결국 저의 완강한 태도에 두 사람은 두 손 두 발 들고 말았습니다. 소심한 보복이라도 하듯 현관문을 발로 두세 번 세차게 차고 쓸쓸히 퇴장을 하더군요. 정말 웃기는 짬뽕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시모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친정으로 가서 남편과 갈라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있던 사정을 전부 듣고 엄마는 호통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을 봤나. 잘했어. 그런 집은 필요 없어. 이제부터 네 인생 살아. 어딜 거머리같이 내 딸한테 들러붙어? 부모님께서 절 위로해주는 소리를 듣고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모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남편과 헤어졌어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라 서류적으로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달 뒤 아주 웃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전 남편이 저한테 억울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잘 지내? 목소리 들으면 모르겠어? 2다리 쭉 뻗고 살만한데 왜 전화해서 초를 쳐? 나 망했어. 막내가 만나던 여자가 글쎄 사기꾼이었어. 나한테 사업체 하나 준다고 투자하라고 하더니 내 돈을 들고 날랐어. 나 이제 어떡해? 뭐? 돈이 어디 있어서 돈을 투자해?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투자한 건데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아휴, 미쳤네 미쳤어. 가난할 거면 머리라도 똑똑하던지.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줏대도 없고 귀도 얇아서 안 되는 거라고. 알겠어? 난 멍청한 너랑 더 엮이기 싫으니까 다신 찾지 마. 여보, 제발 끊지 마. 저는 끊지 말라고 애원하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 시댁에 끌려다니던 전 남편의 최후는 이런 끝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 남편은 40대 초반이라 나이도 애매해서 재취업 자리도 없는 것 같더군요. 심지어 장난만 보고 살던 시모는 이제 사기 결혼으로 충격받아서 술만 마시고 사는 막내 아들까지 건사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런 소리 들으니까 잘 헤어졌다 싶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소중한 걸 대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였어요. 사람의 관계는 소중할수록 적당한 거리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도 적당한 따뜻한 관계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소중하다고 너무 꽉 안고 살면 결국 서로 화국으로 가는 관계인 것 같아요. 가족들 결국 인간관계 중 하나인데 항상 적당한 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이 독립해야 할 땐 그저 알아서 살 수 있게 지켜봐 주세요. 그게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 일이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새해에는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